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박수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렬 환호해 주시는 이분들이 구독자 수를 뭐 이렇게 열심히 늘리고 있겠죠. 있나요? 네네네. 압박감을 잠시 드리며 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사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네. 두 분 뭐 또 뵈니 반갑네요. 왜 이렇게 만나 볼 때마다 반가울까요?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 대표의 유튜브를 보면서도 방송쟁이네. 네, 그런 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을 들을 때도 진행을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같이 나이 들어가니까 서로 정말 응원해주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래서 만나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예 잘 논다. 지들끼리 잘 논다. 그럼 됐죠 뭐. 그렇죠? 우리끼리. 네. 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들어볼 때 너무 스스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저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참 재밌어요. 친구들끼리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두 분 앉아 계셔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방송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 두 분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같이 해온 사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됐고 또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을 투자했다라고는 뭐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한테 참 이렇게 좋은 관계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앞으로도 완전 방송쟁이야. 앞으로도 우리 되게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앞으로도 또 전 이 이렇게 대목에 좀 또 잘 찬물을 살아보아요. 끼운 사람 일은 몰라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또 어떻게 될지 현재 몰라요. 상황, 네. as of now. 아무튼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저 박구는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뭐 이제 막 다들 음.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으라고 하면 집에 있고 마스크 맞아. 쓰라고 하면 쓰고 맞아. 그쵸. 그게 그리고 또 어른들이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스스로도 다 조심할 땐 다 같이 조심해야죠. 서로의 그래요, 맞아요. 건강과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캠페인 하나 진행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을 위한 어떤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두 분을 위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시간. 우리 뭐 이게 사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세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클래식 덕분에 그쵸, 만나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자 시절 이제 클래식 담당 기자, 클래식 A도 모르는데 1도 모르는데 클래식 담당 기자를 했고 그때 우리 박구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클래식 공연기획사에 계셨고 직원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직원이셨고 우리 또 큐사감께서는 그 당시 이제 잡지사 이제 에디터 피처 기사라고 그러죠. 네, 그때 피처 포지셔닝이었는데 제가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때가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들,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에서 이제 이름을 막 뭐 그전 세대도 있었지만 많이 날리면서 뭐 인터뷰나 뭐 소개를 많이 하는 페이지들이 적극적으로 늘면서 관심이 더 늘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 만나게 됐죠.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클래식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있었어요. 욕망? 로망? 로망. 로망. 그러니까 로망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제가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이제 클래식은 교양인의 필수 이제 덕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럴 기회는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워낙 이제 TV를 좋아하니까 TV 볼 시간을 쪼개서 클래식을 들을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였는데 저희 과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다 보니까 무슨 뭐 사진부도 있고 무슨 방송반도 있고 뭐 이래서 좀 저희 학회 그 학과 사무실 뭐 이런 데가 좀 컸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클래식 음악 감상실. 그래서 이렇게 컴컴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컴컴한 안막과 뭐 이런 방음 장치 속에 그냥 클래식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듣는다고 들어가서 주로 이제 자다 나오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약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성인의 교양처럼 그런 게 좀 권장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클래식이 이렇게 입문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친해지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하고 같이 이 두 분만큼 정말 좋은 가이드를 주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클래식에 입문해보는 언니들과 클래식 입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미 일을 하고 있을 때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박구는 그 클래식이라는 연결고리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진짜 궁금하네요. 그 회사를 원해서 그런 직군으로 간 거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집은 뭐 그냥 평범한 집이니까 뭐 부모님이 클래식을 듣거나 왜 큐사감님은 아버님이 좀 특별하게 여러 취향이 있으셨잖아요. 보여주기식. 근데 저희는 보여주기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들을 기회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남동생 방에서 걔가 이제 모차르트 뭐 협주곡 같은 거에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지? 이 녀석이 뭐지? 저는 모르는 신세계의 걔가 발을 들여놨다는 사실에 약간 쇼크를 먹고 저도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세원이라고 불세출의 그 라디오 성우가 있었죠. 진행하셨어요. 성우셨어요? DJ셨어요? 기본 성우. 성우셨어요? 네. 저 근데 이제 DJ로 그분이 클래식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분이 나레이션을 한 명작의 고향, 명곡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베토벤이 태어난 뭐 본에 가서 생가도 보여주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밤늦게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밤에 그걸 몰래 나가서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케이블도 없고 그냥 집에 텔레비전 하나일 때잖아요. 그쵸. 온 식구들이 7번, 9번, 11번. 뭐 그럴 때잖아요. 나중에 5번 생기고. 예. 그래서 몰래 가서 그걸 보고 있으면 엄마가 자다 나와서 주무시다 나와서 또 앉아 뭐 이러면서 내일 학교 안 가? 하면서 요것만 보고 하면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도 좋아하고 뭐 소설가도 따라다니고 뭐 막 그런 프로그램들 명곡, 명작, 명화의 고향 이 그때가 그런 게 뭘 있었어. 받아들이는 흡수 맞아요. 능력이 가장 되게 좋을 좋을 때고 때였잖아요. 오래 갈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완전 전형적인 문과형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도 불문과를 갔고 가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학점이 너무 낮아서 그냥 어디 뭐 대기업 같은 데는 못 가게 생겼고 그래서 어찌저찌 잠깐 6개월 동안 어디 회사에 다니다가 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사도 잠깐 다녔어요. 네, 얘기는 저희 처음 이제 알았네. 학교에서 그 취업 보도실 뭐 취업 네, 해주는 데 있죠. 네, 도와주는 데 준비실 있죠. 뭐 이런 네. 데서 그 어떤 뭐 건설 회사 그룹 회장실에 비서로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나 비서실일 것 같았어. 비서실에 있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할 일 별로 없고요. 맨날 골프 부킹하고 최고의 일이지. 서울에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 리스트 보고 예약해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커피 어떻게 타는지 배우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6개월 동안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신문 회장실이니까 신문 다 들어오잖아요. 신문 참 많이 읽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한 회사의 구직을 보게 됐고 그 전에 우연찮게 지금은 이제 미추홀이라고 예전에 인천을 기반으로 이제 네. 출신이신 여자 사장님이 공연 기획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하시나요? 되게 지금은 오랜만에 약간 얘기 듣네요. 은퇴 비슷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분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직업이 있구나. 왜냐면 지금은 공연 기획이라는 직업을 많이 알고 많이들 계시지만 알고 그때는 있죠. 그 직업이 알려지지 않을 때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 하던 차에 회사에서 이제 구직 제가 처음 들어갔던 공연기획사 구직 구인 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됐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클래식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잡식으로 좀 조금 듣기만 했지.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이 학생 때니까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래서 공연을 많이 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기획사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공연을 보다 보니까 이제 원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박지선 우리 큐사감님은 워낙 사실은 근데 되게 교양인이시잖아요. 교양인. 교양인은 당연히 클래식이 몸에 지인이 있다고 하죠. 그게 있는 거죠. 저도 교양인의 조건에 필수 불가결 요소는 음악 그 중에서도 클래식인 것 같아요. 그거에 끌려 하면 교양인 인자가 있는 거고 인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 언니는 윤 선생은 늘 교양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죠. 담당을 신문사에서 네. 그 부서 담당을 할 때는 네. 특히 음악 뭐 클래식 네. 이런 쪽은 네.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도 있어야 전혀 좋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의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전문가 집단보다는 좀 이 제너럴리스트 집단이 좀 선호되던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언론사, 특히 신문사 안에서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부서도 바뀌고 또 예를 들면 문화부다 그러면 문화부 안에서도 이렇게 출입처라고 그러죠. 뭐 담당, 영화 담당이니 뭐 미술 담당이니 뭐 출판 담당이니 이런 것도 어떤 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이런 것보다는 특히나 이제 신입사원이나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너 이거 맡아. 그리고 이제 공연은 그 문화부 안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쪽이어서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이제 맡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맡거나 아무래도 이제 공연이 중요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 밤에 다니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오래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선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경제신문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뭐 클래식 담당, 뭐 담당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 이제 그냥 두루두루 제가 그냥 다 맡았던 거예요.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담당.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뭐 연극도 보러 가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공연과 관련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래식은 저한테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약간 뭐 다른 거야. 모른다라는 생각에. 어렵다라는 생각. 대중문화적인 것들은 그냥 뭐 거기도 다 전문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다 전문 영역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처음에 딱 봐도 뭔가 그냥 아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클래식은 일단 그게 안 되죠. 용어도 있고 뭐 그거를 좀 구조도 좀 익히는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택했던 방법은 그때 우리 박진학 사장님한테도 그랬고 우리 또 교사감님한테도 그랬을 것이고 그냥 저는 생판 모른다. 정말 나는 일도 모른다. 다 알려달라. 그러면서 틀리게 기사를 쓰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냥 정확하게 물어봐서 그냥 그거는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게 내가 드디어 이제 클래식이라는 곳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겠구나. 기대가 있었군요. 우리 아까 박군처럼 저도 이제 클래식에 대한 로망이 왜 생겼냐면 제 남동생이 약간 그 왜 머리로 뭐든지 노력으로 뭐 캐치하는 좀 그런 쪽이어서 얘가 어느 날부터 이제 클래식을 자기가 입문을 하겠다고 뭐 책을 읽고 막 음악을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교양인이 되어 보아야지 뭐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클래식은 좀 노력이 확실히 다른 장르보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왜 뭐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랑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그 여인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외국 공약 막 쓰면서
그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번 흉내 한번 내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클래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건 클래식을 안 듣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가 그 팩트였었어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다 들으려면 그리고 저의 소망 중에 하나는 그 공연장에서 앵콜이 나올 때 저게 뭐다를 정말 단박에 알아맞히고 싶은데 안 돼요 몇 곡. 왜냐면 사실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서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죠. 왜냐면 너무 길고 한 곡 들을 때 막 요즘 40분 1시간 넘어가고 막 이런 이제 교향곡 같은 경우로 뭐 소품도 있긴 한데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좀 싫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부담스럽고.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대중문화도 그렇고 그 솔직하다, 자연스럽다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가끔 뭐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이렇게 기사들 막 나오는 거 보면 성형 고백, 솔직한 당당함. 그거는 솔직한 당당함이라고 아닌데.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꼭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클래식을 듣는다 그러면 뭐 마치 잘난 척하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뭐 있는 척하는 것처럼 취급한다든지, 그리고 난 클래식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되게 뭐 솔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는 없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아까 뭐 윤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약간 지적 호기심이 좀 있다든지 뭐 지적 허영심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클래식 음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본인이 선택인 거죠. 자기가 난 좀 교양을 갖추고 살고 싶다 하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냥 관심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마치 어떤 잣대로 삼아서 그래요, 맞아요. 뭐 허세가 있다는 등 뭐 이렇게 그래. 얘기하는 분들 전 되게 많이 봤고 또 제가 이제 클래식 쪽 일을 한다고 하면 뭐 부자인가 봐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뭐 돈 있고 없고 상관없는 일인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들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본인이 이제 교양을 한번 갖추고 싶다 안 갖추고 싶다의 문제가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왜 뭐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집에 그 성음 그 당시에 네, 맞아요. 클래식 명곡 그 하드 커버로 10장씩 세트가 들어 10장이었나? 그러니까 그거를 부피가 너무 크고 집에서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뭐 교향곡, 뭐 피아노, 뭐 이렇게 장르별로 뭐 성악곡, 뭐 레퀴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냥 그게 저는 아까워서 예쁘고 그리고 커버가 굉장히 다 달랐어요. 비발디 사기에는 사과 이렇게 베어문 거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랬어요? 뭐 비제 뭐 오페라는 그 까만 부채 막 그런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것들에서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되게 예뻤고 그냥 저게 뭐가 있을까 그냥 호기심이었지. 클래식을 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조용필도 좋아했고 콘서트도 가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냥 그게 궁금했었고 아주 초반에 우리가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패션도 뭐 클래식이고 뭐 다 뭐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클래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패션도 클래식이고 그게 사실 검증된 어떤 기준에서의 클래식인데 하물며 음악 장르가 클래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또 얘기해 보세요. 네, 클래식 음악을 왜 듣느냐 이 어떻게 보면 뭐 공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왜 듣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사실 그 이 오래된 음악을 듣는 이유는 이게 천재들의 향연이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곡가들도 다 천재예요. 베토벤 뭐 다 천재예요. 말할 수 없어요. 네. 그 천재들의 작품을 수백 년 동안 사랑받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거나 음반으로 남긴 사람들도 다 천재예요. 막 뭐 어려서는 뭐 3살, 4살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최소한 뭐 8살 뭐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무대에서 20몇 살에 서도 20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수준의 준비가 아니고 진짜 음악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저는 많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TV도 안 보고요. 탤런트나 가수, 영화배우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한테는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의 목표에 가 있는 수많은 자기네만의 스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몰라요. 세상을 흔히 세상을- 말해서 이제 예. 일반적 기준은 세상을 모르고 사시는 모르죠. 모르고 분들이죠. 이제 음악 안에서만 산 사람들이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주잖아요. 저는 가끔 교향곡 같은 거 들을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7, 80명의 연주자들이 우리한테 한음을 그치. 잘 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게 클래식의 재미인 것 같고 그 재미를 알기 시작을 하면 이제 파도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왜 골프 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골프도 치면 칠수록 재밌고 점수가 이렇게 막 싱글 가고 뭐 하고 하면 막 재밌어 죽잖아요. 클래식의 바다가 와인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바다가 어마어마합니다. 혼자 놀기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가 누가 물어보신다면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말씀 어떻게- 중에 생각을 한번 네. 계속 어떻게 해주시고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음. 저도 예전에 저도 음악을 한 뭐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악가들한테나 뭐 관련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클래식을 들어야 될까요? 그거 없어도 우리 사는데 지장이 그렇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알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가 될 수 있어요라는 거고 저는 아직도 아까 말한 대로 앵콜곡 알아맞추기를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아니 그거 다 아니에요. 모르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끝나면 이제 쫙 올려주니까 다 올려주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네 뭐 이런 어. 또 희열도 있고 한데 저는 공연장이 좋았던 이유는 현실과 좀 분리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요즘에는 7시 반 공연도 많은데 평일날 8시 공연이면 어쨌든 막 미친 듯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가서 로비에 들어서서 이제 종이 한 몇 분 전에 치죠? 15분 전에 15분 전?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그때부터는 그 세계에 완벽하게 빠져들 수 있어서 물론 막 정신없이 일을 생각도 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냥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나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라이프 밸런스가 생기면 좋겠다 하면서 공연장 갔던 기억이 너무 좋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졸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자요. 네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호사예요. 네,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그 안정된 자리에서 음. 깜깜하고 음악도 조용히 들리고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잠깐 자다 일어나면 너무 맑아질 때가 개운하죠. 있어요. 네. 아니 난 네. 최고의 호사라고 네.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고 아. 저는 너무 공감한 게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핸드폰도 끄고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최고의 리프레시겠네요. 네, 최고의 네. 그거는 진짜 호사인 것 같고 저는 가끔 예전에 이제 신세계로부터 이런 교향곡 같은 거를 한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음들이 별이 돼서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별의 폭포수가 예. 확 쏟아지는 것 이것이 같은 음악의 느낌. 오르가즘인가요? 정말요. 그거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 나에게 막 진짜 음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언제 받겠어요. 이거는 최고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음악을 클래식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전 뭐 예전에 뭐 중세 음악은 어땠고 막 뭐 이렇게 이런 뭐 거 역사 낭만 공부하듯이 뭐 이런 거 할 뭐. 필요는 제가 보기에 전혀 없는 그러면 거고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스피커를 사러 갔대요. 일단 스피커가 갖춰줘야 음악을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주의자. 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장비빨 장비부터 챙기시는 음식 하나 분들. 만들려면 뭘 사야 되는 예, 것처럼. 예. 그래서 음악을 듣고 싶다. 나는 클래식에 그래도 관심은 좀 있어. 근데 그 관심에 좀 더 불을 지펴주고 이왕이면 뭐 더 들어봐. 이렇게 음악과 친해지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준다면.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일 쉬운 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다가 이렇게 꽂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저거 뭐지? 뭐 아니면 딱 맞았을 때 그런 음악을
일단 찾아서 들으면 알고 보면 클래식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렇죠. 많죠. 예. 근데 뭐 올해가 아무래도 하나 예를 든다면 베토벤 250주년이니까 베토벤 얘기를 좀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 킹스 스피치에서 말더드미 국왕임을 마지막에 전쟁을 선포할 때 베토벤 7번 2악장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음악이 없었으면 그 스피치가 그렇게 웅장하게 안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자기 말을 막 더듬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그 국왕의 모습이 그리고 3번, 5번, 9번은 참 잘하는데 잘하는데 이제 7번에 또 7번은 이악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영화 뭐 속에 쓰인 예, 네. 싱크 탈출의 그 아리아 모차르트. 같은 거 예. 뭐 이런 것도 베토벤 7번의 그 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연장에서 보면 막 그 턱시도를 입은 연주자들이 이 저음을 내려고 다 같이 집중해서 연주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감동적이죠. 이 사람들이 연주하고 연습한 시간들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나한테 그렇죠. 지금 저 개개인들이 선물로 몇십 년 동안 한 걸 이 음을 잘 만들기 위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아하는 영화 속에 딱 맞는 뭐 부부의 세계인가요? 얼마 전에 그 히트친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잘 쓰였죠. 클래식 음악이. 아,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에서도 부부의 세계에서도 생겼고요. 부부의 부부의 세계에서도 세계에서도 네, 뭐 클래식 그랬어요? 네. 아,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귀에 들어오는 음악을 찾아서 듣다 보면 아 좋구나. 그러면 이 음악을 또 누가 연주했지? 뭐 찾다 보고 연주자에 그러면, 대한 흥미도 생길 거고. 네, 그러면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주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조성진은 뭐 팬클럽이 대단하니까 조성진이란 연주자가 너무 쇼팽 콩쿠르를 우승하면 너무나 대단했어. 그래서 조성진 음악회에 가기 전에 왜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곡을 미리 찾아 듣고 뭐 곡이 어떤지 보고 해서 조성진을 통해서 어떤 곡을 알게 되면 또 거기서 확장이 될 수 있고 뭐 조성진 공연만 따라다니다 보면 매번 조금씩 다른 음악 레퍼토리를 하니까 레퍼토리가 확장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운전할 때도 듣고 뭐 집에서도 틀어놓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또 더 쉬운 방법 세 번째가 있었네요. KBS FM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 삶의 예, 배경이 여전히 참 좋은 그럼요. 채널이에요. 네, 지금은 예. 더군다나 예전에는 조금 더 그 코어한 완전 정통 클래식 그랬죠. 음악만 틀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제가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 보통 이제 5시나 6시 퇴근길에는 좀 가벼운 음악들을 틀었지만 사실 9시부터 11시까지는 굉장히 정통 클래식을 틀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제가 팝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좀 가벼워지는 추세로 뭐 큐레이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FM을 계속 들으시면 거기서도 좋은 음악을 이제 딱 캐치하게 되시고 그럼 뭐 음반도 사게 되시고 뭐 음원을 듣게 되시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에 가까워지면 미리 뭐 고전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베토벤이 언제 죽었고 살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음악으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윤 언니는 혹시 어떤 곡을 나는 정말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박군이 음악회 기획을 하셨잖아요. 현악본색 해석이 하루 종일 뭐 아침에 바흐로 그 아침에 하는 공연을 뭐라 그런다 바흐의 그러죠? 아침 마티네 공연. 마티네 공연 오전에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있고 그 이어서 뭐 또 뭐 실내악 연주 있었고 또 이제 저녁에 또 메인 공연이 있고 이런 현악 본색이라는 그날 이렇게 시리즈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아침 공연을 갔어요. 그때 11시였던가요? 네, 공연이? 12시 반? 뭐 그쯤에 하는 공연을 갔는데 그 이유가 아침이 일요일 날 아침에 공연장에 간다. 그때 롯데 콘서트홀이었는데 롯데 콘서트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되게 이렇게 근사하거든요.
그 느낌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바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고 뭐라 그럴까? 뭐 이후에 또 모차르트가 있고 뭐 베토 쭉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 뭐 들어도 모르겠는 현대 음악까지 포함해서 있는데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 어떤 제가 넘은 문턱이 여전히 그 바로크여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기본적으로 좀 그 시대 음악이 단순해서 저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저는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더라. 어쨌든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바로크 음악은 스쳐 지나가듯이 들을 땐 참 좋은데 풀로 들으면 약간 좀 지루하긴 해요. 확실히 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래도 그날 참 좋았어요. 그날 좀 비가 많이 온 날이었는데 이렇게 좀 이른 시간에 공연장에 가서 쾌적한 바람이 또 솔솔 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또 현으로 듣는 그게. 예. 그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그러니까 일상과 아까 공연장에 가는 즐거움도 얘기를 했고 피곤함도 있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 공연에 갔다 온 제 친구 후배들도 너무 새로웠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반짝였고 그다음에 저는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 중에는 뭐 사실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박군을 얘기를 하자면 그 유머쇼 아까도 한번 먼저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유명하면 못 나오는 쇼. 그게 지금 이제 최근에는 김호정 기자하고 네, 계속 김호정 기자랑 시즌 3까지 만들었고요. 지금 시즌 3이죠. 네, 총 그 몇 편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시즌 3까지 해서는 총 15편이 올라가 있고 그 전에 이제 누가 잘하나라고 해가지고 네. 비디오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 어떤 어떤 곡을 뭐 연주자가 다르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비교 포인트를 좀 짚어줘서 그러니까 흥미를 끌면서 듣고 나면은 풀 버전을 찾아 듣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유명하고 말고 떠나서 이제 정말 충분히 실력이 있는 좀 젊은 신진 아티스트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신했고 저는 우리 박군의 팬이기도 하지만 그 진행하시는 그 기자분도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고 그분이 이제 서울 예원 예고 음악에 대해서도 서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클래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딱딱하다 어렵다 뭐 영원히 따라가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클래식을 좀 재밌고 쉽게 풀어주는 방법도 늘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전문적인데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 알맹이가 있는 프로그램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클래식에 다가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윤 언니 얘기로 잠깐 돌아간다면 아까 약간 지루하셨다고 했잖아요. 전 지루하실 때 딴 생각을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이제 표현을 제가 지루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진짜 여기 막 벗어나고 싶어지 그런 거와는 다르게 네. 전 그거조차도 나른한 공연장에 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제가 뇌가 약간 뇌가 씻혀지는 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공연이 보통 이제 1시간 반, 2시간 뭐 인터미션까지 껴서 그렇게 하면 어떤 곡은 진짜 40분, 45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계속 음악에 집중할 수 없어요. 네.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때 내일 뭐 입을까, 오늘 가서 뭐 먹을까 이 생각을 그 음악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도 호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이 유머쇼 같은 거 제작을 하면서 그 목표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이 클래식의 매력을 좀 많이 아셔서 공연장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랑 여러 가지 때문에 영상으로 많이 보고 계시지만 사실 공연은 무대에서 봐야 하잖아요. 네. 이 무대라는 공간이 아까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세계로 이제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 약간 2시간 정도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것도 좋지만 보통 우리 공연장 가기 전에 그래도 약간 드레스업 하잖아요. 설레임? 저는 가끔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입고 가야 돼요? 이런 거. 청바지 입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외국처럼 되게 우리가 뭐 이 클래식 문화가 뭐 귀족 문화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은 고종 때 그 독일의 어떤 군악대 대장이 일본에 레슨을 하러 오면서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한국에서 지금 투어하듯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조선 국악대 같은 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사람이 뭐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만들고 이러면서 팔각정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석조전에서 공연을 한 게 사실 한국 클래식 공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뭐 그런 드레스업 하는 문화나 이런 게 조금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자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은 분들을 뵙고 이제 명함도 드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초대를 했는데 사실 비즈니스 할 때 만났을 때는 다 정장을 입고 계시니까 몰랐는데 그런 자리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진짜? 그래요. 그럴 때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되는 그때 건데 비즈니스 근데 캐주얼. 정말 근데 반바지. 그때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다 뭐 어디 회사 대표님이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놀라운데요. 근데 이제 그분도 와서 느낀 거예요. 이런데 내가 뭔가 처음 오셨.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 느낀 거죠. 네. 처음 오셨구나. 그래서 뭐 그게 제가 보기에 그 보기 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처음 오셨고 거기에 TPO가 뭔지 처음 이제 처음 경험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와서 쭈삣쭈삣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뭐 이러면서 쉬다 오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당황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어린 학생이고 그러면 뭐 괜찮죠. 어린 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공연장에 그 정도 저도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네. 네. 뭐 클래식을 싫어할 수는 있고 안 친할 수는 있는데 가겠다고 했을 때 정도면 아무튼 이 정도로 모른다는 얘기인 그쵸. 거죠. 경험치가 근데 없는 근데 거예요.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꽤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고 이게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이 클래식 쪽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그때 깨닫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너무 많은 많고 거지. 예술의 전당에 네. 처음 왔다는 분들도 그래요, 되게 맞아요. 많고 네. 예술의 그럴 수 전당이 생긴 지 있어요. 30년이 네. 넘었는데 아직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지만 사실이다. 이제 그렇다면 클래식을 조금 이제 편안하게 클래식 공연에 좀 모시려면 그분들이 의상을 뭐 드레스업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뭐 반바지에 슬리퍼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주눅이 들어서 그건 아닐 거고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청바지 입으셔도 돼요. 대신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락페 가는 분위기는 또 안 어울리겠죠. 그건 뭐 본인이 TPO에 맞지 않을 테니까. 근데 한 가지 재미는 약간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업 할 일이 사실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있어요. 우리 뭐 파티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옷 사셨으면 그럴 때 입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저희 공연에 한번 배우 이정재 씨가 왔는데 진짜 드레스업하고 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베이지색의 체크 위아래 수트를 입고 왔는데 여름에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뭐 배우여서도 있지만 그렇게 드레스업해서 본인도 기분 좋고 본인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를 들어 오는 파트너가 있다면 데이트 상대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서로 성장한 모습을 그때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렇게 하고 공연을 보면 공연이 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더 즐길 마음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공연이 더 아마 근사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 자체만이 그 즐기는 컨텐츠가 아니고 이 과정 누구랑 언제 뭘 입고 가서 이런 과정 전체가 되게 즐거운 과정이고 끝난 다음에 야 오늘 연주가 어땠다 되게 어려웠지 나 중간에 잤어 이런 모든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 2시간 동안 한 공간에 있으면서 공유하는 거 그리고 내 눈앞에서 영화가 요즘 좀 좋은 좌석에서 보면 2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클래식 공연이 사실 많이 그 가격이 현실화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45만 원짜리가 한번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런데 한때는 요즘에 뭐 그랬잖아요. 비싼 공연만 오는 분들 왜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게 계세요. 그거 이꼴 마치 클래식이냐. 사실 네. 그게 아니죠. 근데 최근에는 저희 현악본색도 티켓 가격이 3만 원, 5만 원이었고요. 학생 같은 경우 할인 들어가고 조기 예매 들어가고 하면 2만 얼마대 충분히 롯데 콘서트홀 같은 거기 의자 다 일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만든 의자고요. 음향 기술자 최고 왔고 거기 뒤에 세팅되어 있는 리가라는 오르가는 세계 최고의 명기입니다. 독일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저 엄청난 몸값에 아티스트들이 최선을 다해 연주하잖아요. 이게 호사네요, 너무 호사. 호사예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호사를 부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네, 아까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으로 영화나 이제 대중 매체에서 사실 광고에도 엄청 쓰이잖아요. 많이 쓰죠. 이제 그런 걸 찾아 듣기 시작하다 보면 당연히 뭐 연주자, 뭐 누구 버전 이렇게 다 따라가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아마 이제 뭐 TV 드라마 중에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한다고 해요. 그 음악 하는 학생들인지 아마 음악도에 대한 얘기긴 음악도에 한데 대한 얘기고요. 그 작가가 KBS FM 작가도 했고 오랫동안 이 업계 예고를 나왔고요. 작가 그럼 자체가 이제 아마 가을에는 또 브람스 열풍이 그래.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그 프랑스어드 사강의 소설이기도 했고 이렇게 타면 이제 사강도 넘어가고 그게 영화로는 한 3편 정도가 리메이크 된 걸로 그러니까 리바이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젊은 남자와 나이 든 연상의 여인 뭐 패션도 볼만하고 스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둘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게 브람스 공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타고 넘어가는 게 있고 저는 짧게 오늘 오하큐를 얘기하자면 사실 아까 말한 대로 클래식을 좋은 의미로 다루면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그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계속 대기를 해요. 근데 그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구린 클래식 음악부터 연결음부터 바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언터처블 그 1%의 우정인가 뭐 그 영화에도 보면 그 도우미로 들어가는 그 백만장자의 그 헬퍼로 들어가는 흑인 남자 건장한 친구도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뭐 구직 활동을 하려고 또 그런 생활지원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죽어도 연결이 안 되고 계속 지루한 클래식만 무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클래식을 이렇게 다루는 시각이 어떤 한편에서는 저렇게 답답함을 표현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우리한테 그냥 클래식을 정말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두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음악을 다시 오히려 반전을 갖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냥 억지로 붙여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그닥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그 술술 클래식 책을 만들면서 그 영상 QR코드를 심었어요. 근데 공연장을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다양한 아티스트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그 영상 중에는 굉장히 옛날 것들도 있고 흑백도 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놀라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 조성진 씨 얘기하면서 쇼팽 클래식 얘기하면서 어느 콩쿨 네. 그 콩쿨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기사들이 자기네 악기를 아티스트들이 선택해 주길 바라면서 쫙 전시를 하고 뭐 박진학이 가서 쳐보고 나는 이걸 할래 스타인웨이를 난 이번에 할래 뭐 누군 누구를 할래 이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악기 비즈니스도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알게 되면 그리고 윤 대표가 뭐 융복합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향합니다. 박군도 사실은 뭐 클래식을 전공했던 분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야가 이제 또 너무 그쪽으로만 가니까 젊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해, 뭐 음악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뭐 하면서 영역을 넓혀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냥 클래식이 궁금하시면 이제 그냥 우리 박군이 진행하는 유튜브 들으시고 또 공연 기획하는 거 찾아보시면 뭐 거기서 또 접근하고 넓혀갈 수 있죠. 네. 그 제가 하는 영화를 권해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이 어떤 클래식 상황이냐라고 하면 2015년이 되게 역사적인 해예요. 클래식계에는. 2015년에 그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임지영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우승을 했고 부조니 콩쿠르라는 곳에서 문지영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중분들한테는 조성진이 가장 알려졌지만 사실 쇼팽 콩쿠르는 쇼팽 곡만 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스타일의 아티스트에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어떨지 유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특별히 쇼팽 콩쿠르에 열광을 해서 뭐 많은 스폰서도 붙고 막
중계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상업화됐다고 하면 사실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모든 부분을 하고 콩쿨 오브 더 콩쿨. 콩쿨 오브 더 아, 콩쿨이라고 그렇군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임지영이 우승한 건 엄청난 사건이고 임지영이 우승한 그 해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서 얼마 전에 개봉을 했는데 이름이 비슷한 파이널리스트라는 네.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음.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한국의 이지윤 지금 베를린 수석 슈타츠 카펠레의 악장 종신 악장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국립국악원의 리더 연주자가 이제 외국 사람이 된 거죠. 거의 그 정도. 그쵸. 그 네. 클래식의 수준에. 본고장에서 종신인 거죠. 그러니까 국립 오케스트라의 악장인데 그것도 젊은 여성 동양인. 근데 이제 한국 이 친구 이지윤이 파이널리스트 갔다가 이제 어쨌든 1등은 못하고 임지영 씨가 됐고 또 김봄솔이라고 최근에 2대에 임용된 그 사람도 거기 출전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가둬놓고 핸드폰 이런 거 다 연습만 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파이널리스트. 파이널리스트. 그걸 보면 천재들이 얼마나 그 천재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천재를 보면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게 이제 그 천재가 만들어낸 성과가 우리한테 주는 감동 이런 걸 동시에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이런 아티스트가 탄생하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녀의 연주를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2만 원, 3만 원만 내면 되게 저는 감동적이지 않나? 혼자 그리고 뭐 문지영이 우승한 부조니 콩쿨은 2년이 걸리는 걸로 유명한 콩쿨이에요. 콩쿨 일단 너 예선 통과했어를 전해에 알려줘요. 와. 피 말려요. 피 말리고 또 뭐냐면 그 경연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레퍼토리를 해야 돼요. 하루는 솔로, 하루는 뭐 협연, 하루는 뭐 실내악. 이걸 그러니까 체력 뭐 모든 면에서 엄청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문지영이 우승을 하고 또 저희 소속 아티스트인 원재현이 안타깝게도 준우승에 머뭅니다. 하여튼 이런 인기 많죠. 2015년이 굉장히 한국 그렇군요. 클래식이 세계 최고다라고 완전 정점을 K 찍은 클래식이라는 네임이 있을. 네, 정점을 찍은 해이고 그 해를 기점으로 물론 그 전에도 보글보글 있었지만 지금 뭐 도이치 심포니의 악장도 한국 김수현 씨고 각 뭐 유럽엔 한국 사람이 없으면 오페라 극장이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합창단에도 다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이족이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다잖아요. 홍도 많고 진짜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자산을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이 우리가 정말 2만 원, 3만 원만 내면 예술의 전당 롯데 콘서트홀 같은 최고의 공연장에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래서 그 행운이 저기 있는데 못 잡으시면 의미 없잖아요. 그 왜 K-팝 스타들이나 이런 쪽은 BTS가 있고,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물론 당연히 뭐 조성진 씨도 그렇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다 훌륭한 것도 있는데 이제 클래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건데 그러면 그 클래식의 본고장이라고 말하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쪽은 클래식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도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뭐 두 분도 여행 많이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 처음에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가서 혼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정말 꽉 찼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제가 앉으니까 저한테 전공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오 그래 오 그래도 왔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이 거기도 역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나 뭐 워낙 자극적이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인구가 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이 뭐 성당이 됐던 여러 곳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디테일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베를린에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성진, 김선욱, 뭐 양인모, 임동혁 뭐 죄다 베를린에 모여 있어요. 얼마 전에 임동혁 씨 생일이었는데 집에 모인 아티스트가 그 아티스트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네, 다 모여서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특별하고 외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해요. 예. 근데 그 보석을 우리가 안 알아봐 주면 참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궁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끼리 양궁 국가대표 국가대표 되면 되면 어디 전 가든 세계- 전 세계 세계 1등이에요. 그것처럼 한국에서 정말 한국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악회 그냥 찾아가서 보시면 또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집중해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 특유의 천재 맛, 빙구 맛도 좀 있죠. 왜 다른 건 모르니까. 그리고 약간 순진한 맛, 그런데 연주할 때 표효하는 그 멋진 맛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또 클래식 팬이 되시면 되게 아마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 아까 롯데 콘서트홀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그 공원 내려다보는 맛이 되게 좋아요. 밖에. 그래서 가을 되면 좋죠. 단풍이 아주 멋있고 또 뭐 봄에는 벚꽃도 예쁘고 그리고 저는 예술의 전당을 꽤 많이 가본 편인데 옛날에 예술의 전당 가는 게 정말 저 지하철 없을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그 깜깜한 데를 왜 내가 클래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자산인 거고 오늘 클래식 얘기를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너무 많아졌고 뭐 꼭 클래식을 안 들어도 되지만 클래식을 들으면 새로운 세상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뭐 경험해보고 싫으면 많은 거지만 이렇게 많이 좋은 아티스트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다 매력이 있고 찾아 듣기 시작하면 끝없는 세계가 펼쳐지니까 또 정말 혼자 놀기에 달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매력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충분히 가치가 또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그 어느 나이대 밑으로는 다 모태 클래식일 수도 있어요. 죄다 머리 좋아지는 클래식? 태교한다고 태교하는 시즌엔 또 죄다 또 모차르트 들어주시고 뭐 그러잖아요. 최대 히트 음반이었죠. 바꿔 말하면 뭐 클래식 무슨 뭐 클래식 뭐 허세를 부리네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걸 되게 부러워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한 내가 넘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저는 다 마음속에 이 클래식에 대한 그런 동경 그리고 뭐 이렇게 접하고 싶음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문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좀 높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또 이제 다른 쪽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이렇게 못 가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뭐 영화에 깔리는 여러 음악들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클래식을 소재로 했다기보다는 연주자나 아니면 클래식 무슨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뭐 베토벤을 주인공으로 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연주자 아니면 뭐 무명의 또 연주자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클래식과 관련된 영화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음악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주인공들은 다른 영화 주인공들보다 뭐라 그럴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 정말 막 처절할 정도로 치열한 아티스트들이라는 게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들 뭐 얼핏 뭐 지나가는 뭐 영화들이 있는데 제목이 지금 일일이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뭐 라흐마니노프 뭐 연주했던 무슨 선샤인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선샤인과 샤인이죠. 뭐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영화들이 무슨 어거스트인가 뭐 모두 있고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은데 그런 영화들을 제가 볼 때마다 아까 우리 박 사장도 그러시고 우리 큐사감님도 그러시고 내가 이 공연장에 이렇게 왔는데 저 앞에서 저 사람이 평생 저것만 저 정확한 음을 내고자 저 소리를 내고자 막 평생 그것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TV도 안 보고 연예인이 뭔가도 모르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막 그 사람의 모든 게 시간과 뭐 에너지와 이게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감동 이런 게 감사. 저는
뭐 감사도 있고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제가 뭐 연주회 가서 저한테 클래식은 사실은 클래식 음악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저는 항상 클래식 하면 그 연주 공간하고 다 한꺼번에 저는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특히나 이제 다른 공연장보다도 유난히 왜 클래식 공연장의 그 공간에 도는 그 공기 그 어떤 약간 이렇게 환기구에서 오는 공조 돌린 공조 거예요. 시스템 이 모든 게 연결돼서 저는 그 전체로 저는 조금 그게 나한테는 클래식이에요. 그 공간에 들어서서 거기서 근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뭐 자장가가 될지언정 그걸 너무나 정말 막 혼임을 다해서 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산마에 나왔던 무슨 드라마 있었죠. 무슨 뭐 김명민 씨가 했던 뭐 베토벤 바이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 거기에 그 연주자 지휘자들한테 우리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잖아요. 봤는데 바로 안 봤어. 안 봐서 안 봐서 모르죠. 여기 드라마 근데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 감동을 받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 처절할 정도의 그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대에 올라줘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연주자들은 그러니까 뭐 키신도 그렇고 뭐 내한 공연 하러 오면 하루 종일 연습만 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런 경지에 오르려면 그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보통 전날 들어와서 당일날 리허설하고 공연 날 또 이제 현장에서 리허설하고 공연하고 바로 떠나거든요. 진짜 아까 아무것도 안 말한 해요. 그 뭐 당연히 콩쿠르는 그 기간에 또 모든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평생을 정말 그 음악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토벤만 파도 그렇지. 파도 끝이 안 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이 안 나니까. 그렇게 평생을 파도 끝이 안 나는 걸 했던 베토벤은 또 얼마나 지독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짓자고 하면 이제 올해가 베토벤 250주년이라 사실은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뭔가 엄청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여파로 때문에. 사실은 다 취소가 된 상황인데 사실 베토벤을 얘기할 때 뭐 명작이 너무 많죠. 아까 뭐 베토벤 뭐 우리 잘 아는 뭐 운명부터 교향곡도 많고 많고 뭐 이번에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주제어가 베토벤 쿼르테 16번의 사악장에 적혀 있는 그래야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곧 이제 김선욱이라고 우리나라가 낳은 정말 리즈 콩쿨이었나요? 하여튼 우승한 우리 김선욱 씨가 베토벤의 가장 후기 명작이라고 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 31, 32번을 연주를 해요. 근데 이게 모든 피아니스트들한테는 그게 한머클라요. 이게 뭐냐면 신의 경지에 오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지상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작품인데 그걸 올해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다 취소된 거죠. 근데 이제 김선욱 씨가 남아 있어요. 9월에. 그래서 그거는 취소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 저는 갈 거고. 그래서 그 특히 31번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서 그것도 듣고 그날 공연도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리고 클래식 바라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오셔서 김선욱이라는 아티스트도 만나고 베토벤 200 탄생 그러니까 올해가 250살인 거죠. 250주년. 살아있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게 클래식을 접하기 좋은 게 우리 막 김선욱 씨나 조성진 씨나 뭐 이런 젊고 너무 멋있는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정말 입문하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주자 한 명 딱 정해서 하다 보면 또 이 사람도 알게 되고 저 사람도 알게 되고 우리 이 시간을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고정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좋은 공연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클래식에 이렇게 입문해 가는 어떤
그런 좋으네요. 시간들로 한번 올해 아까 가져보려고 베토벤 합니다. 이번은 두루두루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또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할 때는 그거에 음. 맞춰서 할 수 있고 사실은 하니까. 저 사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제 드디어 그 문턱을 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두 분이 계셔서 참 좋은 게 그 항상 이제 클래식에 대한 뭔가 갈구가 있음에도 또 이렇게 막 바쁘면 또 멀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두 분 덕분에 항상 이 관심의 끈이 늘 연결돼 있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다 생각해요. 능력 있는 분이 저러시니까 제가 좀 듣다가 민망하긴 한데 아닙니다. 아니 또 굉장히 또 뭐 뭐든지 1등처럼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살짝 아니에요. 매력으로 정말요. 여기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클래식. 그 특히나 이제 음악은 그냥 클래식이 그냥 클래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르가 클래식인 다져지고 거죠. 다져지고 다져진 그 핵심이 우리한테 그냥 다 이렇게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네. 이건 누구 연주인가요? 빠질세이. 몰라. 그러니까 이게 평생 치기 어렵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그런 거예요? 평생 치기 감사한 어렵다는 게? 게 아니고요. 그 너무 아름다워서. 곡이라 음. 그러니까 이 베토벤을 다 이해하고 이 곡을 음. 치려면 그러니까 뭐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뭐 바흐처럼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네, 뭐 어려운 건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걸 표현하는 거의 문제겠죠. 해석에 대한 얘기겠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품인데 올해 특별히 좀 의미 있으니까 공연도 한번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면 네.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클래식 공연장에서 한번 또 웬만하면 여기 저 다 뭐- 있어요. 예. 우리 박 사장님 찾아주세요. 네. 진짜 언니들에서 네. 왔다고 네.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 너무 교양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문턱을 교양이 우리 차오르. 후배들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클래식과도 같이 살아가는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도록 하지요. 네. 네. 두 분 오늘 뭐 감사드리고요. 뭐 역시 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참 초반에 섭외가 아니죠. 제복이다. 이거는 내가 살아온 인덕의 복이다. 근데 늘 진행을 하셔서 우리한테만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음번엔 제가 한번 클로징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클래식 입문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클래식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우리 후배들이 또 멋지게 성공도 하겠지만 또 멋있게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진짜 언니들이 함께합니다. 진짜 언니들.